3장 모두의 목표는 저물가 탈출. 12.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무엇이 좋을까? 경기 침체로 인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높다는 언론 보도를 한창 동안 꽤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경기 부양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다 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럼 인플레이션이 좋은 것이냐는 질문을 따라오곤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좋은지 디플레이션이 좋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일컫죠.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제품을 기준으로 본다면 화폐의 가치가 제품 대비 상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개념을 화폐 가치의 측면에서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볼 테니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화폐 가치 상승.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 비교. 인플레이션을 찾아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가가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값이 오르면 물건을 지금이라도 사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비가 촉진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팔고자 하는 동안 동인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 라인을 늘려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확대하게 되겠죠. 제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여기에 고용을 늘리게 될 겁니다. 고용이 늘리면 그만큼 사람들은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소비의 증가는 또다시 기업의 투자 확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순기능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오히려 억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바로 그 핵심이 되겠죠. 네,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없겠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어서 경기를 둔화시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가 둔화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이렇게 묻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될까요? 만약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물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소폭 상승 폭이 물가 상승 폭보다 소득 상승 폭이 물가 상승보다 폭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와 소득의 흐름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물가와 소득, 소비.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죠. 소비를 늘리는 만큼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소득과 물가는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소득이 늘어나서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이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했기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건강한 인플레이션. 그 정도로 해석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 만큼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추가로 물가가 오르기 전에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심리를 자극하겠죠. 수요,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설비 투자 늘어나고 물가 오르고 소비 늘고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인플레이션도 있겠죠. 네, 앞에서 환율에 다뤘는데 특정 이머징 국가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본 유출이 나타나면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나간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의 통화 가치 급락은 수입 물가를 급격히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 붕괴를 경험한 국가들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 보겠죠. 터키의 경우 2018년 군부 쿠데타부터 각종 정정 불안으로 인해 터키의 경제 성장이 매우 불안해졌죠. 이에 터키에서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게 되면서 터키 리라의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2010년 달러당 2달러 정도의 이 리라 정도 수준을 기록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한창이던 한때 터키 리라와 환율이 달러당 8리라까지 치솟았던 바 있습니다. 1달러 제품을 8리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1달러 제품을 2리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8리라로 사야 한다니 환율 폭등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4배는 더 주어야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터키 내의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해 커다란 인플레이션을 찾아왔겠죠.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리라 환율 2015년부터 그린 달러 대비 리라 환율입니다. 2005년에는 1달러당 약 1.4리라 정도의 교환 비율을 보여왔죠. 이후 꾸준히 환율이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8리라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라와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나타내고 있죠. 2005년부터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1.4리라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8리라 정도가 필요하니 리라의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터키 경제가 무너지면서 리라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나타난 수입 물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죠.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이 달아나면서 시중의 유동성까지 모자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뒤에서 말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자국 통화 가치 급락을 경험한 터키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죠. 말했듯이 경기가 좋아져서 찾아온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경제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촉박을 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관련 기사 제목만 잠시 보고 가죠. 터키 물가 급등 외환 보유고 감소의 통화 위기 구조 연합인포맥스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석유 파동의 시대로 기억하죠. 혹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하죠. 석유 파동은 원유 공급이 패권을 쥐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줄이면서 나타난 에너지 가격 급등발 물가 급등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석유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큰 부담을 주겠죠. 석유는 제품 자체를 생산할 때에는 필요하겠지만 공장을 운영할 때도 혹은 제품을 운송할 때도 필요한 어디에서나
들어가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런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마진을 크게 줄이게 되죠. 그럼 기업들은 제품 원가가 오른 만큼 제품의 판매가를 올립니다. 이를 어려운 표현으로 기업들이 제품의 원가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제품의 원가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의 흐름에서 혹시 소비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면 이야기가 있었나요?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뛰게 되면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기는 좋아지는 것이 없는데 사람의 소득들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석유 가격, 제품 가격 상승, 살 수 없어, 통장 잔고 동결. 1970년대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1970년대 초 배럴당 2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국제유가가 1970년대 말에는 40달러를 넘게 됩니다. 네, 국제유가가 20배 정도 상승한 거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글로벌 경제 전체에 강타했습니다. 당시 원유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도 큰 어려움을 겪었죠. 원유 가격은 산유국들이 생산 조절에 의해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물가 상승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질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물가 상승, 물가 급등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실물 경제 전반을 찍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하죠. 1970년대에 정말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었기에 이후 미국 FD들을 비롯한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큰 변화를 겪었죠.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1970년대 석유 파동 사례 그리고 자국 통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만들어낸 터키의 인플레이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디플레이션과 나쁜 디플레이션. 이제 디플레이션을 설명해 보죠. 디플레이션을 하면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만 물가가 내린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는 않나요? 물가가 하락하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가전제품이 있다고 해보죠. 새로 나온 노트북 가격이 2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사지 않고 6개월 지나서 다시 가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노트북 가격이 조금 내려 있을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가격이 저렴해지니 살 것인가? 조금 더 있자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 가봅니다.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보통 제품 가격 등에 이런 현상을 나타내곤 하는데 제품 생산 기술 발전이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 부담이 커서 제품을 사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생산 라인의 투자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창출하게 되죠. 고용 창출은 임금 상승으로 그리고 소비 증가와 추가적인 생산 라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건강한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품 가격의 하락은 그야말로 축복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혁신이 나타나면 또는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좋은 경우이지만 이 외에 다른 디플레이션은 달갑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식 경기 침체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거대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높은 가격에 구입한 서민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4억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2억까지 약 60% 하락했습니다.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대출은 4억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이른바 깡통주택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졸지에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져버리면 사람들은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소비를 줄여서 빚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빚이 많다는 부담을 항상 갖고 있기에 과감한 소비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소비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럼 사회 전반에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죠. 수요가 없다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제품 가격이 하락은 기업의 마진 축소를 낳게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기존 생산 라인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실업자의 증가로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소비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강화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최대한 뒤로 늦추려고 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제품 가격이 하락해도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품 가격이 그보다 더 낮아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소비라는 것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나도 살아나지 않게 이른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이죠. 최악의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에도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고 디플레이션에도 좋은 디플레이션과 나쁜 디플레이션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것일까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개념을 설명할 때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폐 가치 하락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으로도 볼 수 있지만 화폐 가치 상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거대한 부채를 쌓아왔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채의 위기였고 이후 벌어졌던 유럽 재정 위기도 부채의 위기였습니다.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과도한 국영기업 부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런 부채는 정부, 기업, 가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는 과도한 부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을 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부채가 많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는 화폐의 표시 자산이죠.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면 화폐 표시 자산의 부채인 가치 역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부채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5억짜리 주택인데 3억짜리 주택을 받았죠. 그런데 무슨 행운인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산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겁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주택 대비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할 수도 있죠. 예전에 5억 원의 화폐를 갖고서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억 원의 화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10억 원이 되어도 부채가 함께 늘어나지는 않죠. 그대로 3억에 머물 겁니다. 그럼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은 3억 원 대 10억 원이니 30% 정도 되겠죠. 집값이 오르긴 이전인 3억 원 대 6억 원인 60%였던 부채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그럼 그만큼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부채는 화폐의 표시 자산입니다. 화폐 표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렇게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도 줄게 되겠죠. 네, 자산 가격이나 제품 가격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부채의 실질적 부담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부채 부담 다운. 이른바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말을 해보죠.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상승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5억짜리 집을 3억 원으로 대출을 끼고 샀는데 집값이 2억까지 하락한 겁니다. 우와, 이거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대출 원금을 집값 하락만큼 줄여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사실상 집을 팔고 나도 3억 원의 대출을 갚지 못해 따로 1억 원을 구해서 갚아야 합니다. 네,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는 자산이나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부채도 훨씬 더 부담스럽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사람들은 부채의 부담이 워낙 크니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내수 경기가 침체 일로로 겪게 되겠죠. 기업의 마진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면 고용이 위축되고 이는 개인 소득이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 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또 기업 마진 감소로 고용 축소로 개인 소득 감소로 다시 소비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일본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을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네, 자산가격 하락과 이후 나타난 디플레이션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지금의 과도한 부채의 시기라고 본다면 디플레이션이 치명적일까요? 인플레이션이 치명적일까요? 디플레이션보다 혹은 소비 둔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담스러운 나쁜 인플레이션보다 건강하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확대해도 그리고 부채 부담을 축소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찾아올 수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좋은가, 디플레이션이 좋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았습니다. 실망스럽겠지만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답이죠. 적어도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의 부담이 워낙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인플레이션도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전향하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